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루는 세모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 4번에서 9번까지 볼 건데요. 이제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법조문 문제죠. 그래서 법조문 문제에 심지어 되게 긴 장문의 비문항에다가 4번에서 9번까지 꽤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려면은 이게 한 번에 쫙 읽고 문제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와 나로 나뉘어 있으니까 가만 읽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싶으면 먼저 풀고 이제 넘어가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문이랑 상관없는 문제니까 언제나 풀어도 되고 8번은 가와 나 다 봐야 될 것 같고 7번은 연대 보증인이 나 있으니까 안 되고 6번도 가나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5번 그리고 4번에서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가만 읽고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봅시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법해석이다. 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이것은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뭐다? 물리해석이다. 그리고 물리해석만으로 법해석이 다 되진 않으니까 그럴 땐 뭘 하냐? 사용된 맥락을 보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그 세 가지. 그 예시가 담보가 있다. 담보는 원래는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이게 예시로는 이렇게 쓰였다. 이거는 읽어보면서 가볍게 보면 될 거고. 하지만 여기서 뒤에서가 중요하겠죠.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여기서 사용될 때는 맥락을 고려해 다른 의미로 해석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여기서 그러면 유상계약에서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대. 그래서 유상계약이 뭔지 모르니까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거. 그래서 이거의 일종인 매매계약. 이렇게 화살표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이 하자 때문에 값어치를 못한대. 그러면은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이런 거는 지금 지문에서 뭐 정의가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냥 외워줘야 하는 개념어죠. 매도인, 매수인은 뭐냐면 매도인은 이제 이게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뭔가를 주는 거죠. 목적물. 근데 이 목적물이 값어치가 안 돼. 뭐 예를 들어 그림을 뭐 주기로 했는데 그게 값어치가 안 돼. 갑자기 뭐 다 찢어서 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 원인이 어떻든 뭐 바람에 찢겼든 뭐 배를 타고 오다가 부러졌든 상관없이 담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당연히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 이 사는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 그죠? 여기서 나 이렇게 그림 찢어서 올 거면 나 그냥 이거 계약 파기하고 그냥 내가 줬던 돈 다시 돌려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았거나 예를 들어 저거 되게 곧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재질인데 가만히 있어도 그렇거나 혹은 알 수 있었던 경우 누가 봐도 이미 그 그림은 찢어질락 말락한 상태였다. 그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돈을 환불 못 받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법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은 해볼만 해요. 그래서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뭐 채권의 실현 가능성 보장, 그쵸? 실현 가능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약간 보호용이죠. 그리고 담보 물건이 그 예이다. 그래서 여긴 채권, 그 위에는 유상계약. 이 두 개로 나뉘어서 담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캐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금전채권은 뭐냐? 채권자, 채무자. 이것도 약간 그 정의를 안 알려주고 있으니까 외워야 된다는 뜻인데 채권자, 채무자는 뭐냐? 채무는 일단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채무자는 빌리는 사람인 거고 채권자는 빌려주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겠죠. 그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아야겠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당연히 강제 집행 절차, 강제로 뜯어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은 경매에서 그 경매를 통해서 얻은 대금을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금전 채권이 실현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여럿이면 그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빌려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더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한테 더 돈을 그 경매 대금을 많이 줘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상식적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중요하지.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먼저 배당받는 거야. 원래는 채권액에 비례해야 되지만 담보 물건을 가진 이 사람은 좀 약간 사기캐인 거지. 이 사람은 그냥 미리부터 그냥 먼저 배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봅시다. 1번부터 아직 나 안 봤지만 가 부분은 다 동그라미 X 치면 돼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지. 의미 해석 부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혹은 근데 이거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이니까 여기 두 개 나와 있네. 물리, 체계, 역사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2번 가는 의미 차이가 확대해온 이유? 일단 의미 차이가 확대됐다라는 게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유 분석 전혀 안 나오죠. 3번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 담보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고.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 대조.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4번도 맞는 거고. 5번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 유추하여 도출하고. 그치? 지금 다른 상황에 유추한 게 뭐야? 지금 이 담보라는 이 상황에 유추해서 도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X 친 게 2번은 가만 봤을 때 나가리 되는 거는 2번 하나 말고는 없네. 그 다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5번 이제 5번은 무조건 답을 풀 수 있겠네. 가를 통해 알 수 없는 거. 보편적으로 그치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 여기 이게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아니고 2번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보면은 담보에는 채권자의 여기 봐봐. 여기 그치 채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의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지금 둘 다 맞죠. 3번 여럿인 경우 그치 이거 아까 말했잖아. 사람이 여럿일 때는 채권액에 따라 비례를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럿일 때는 이 여부는 배당 순위의 영향. 근데 이 배당 순위는 뭐에 해당된다? 돈을 얼마나 빌려줬느냐. 1억, 5천, 3천 이렇게 있으면은 1억을 빌려준 사람이 5억이나 5천이나 3천을 빌려준 사람보다 더 배당 순위에서 윗순위에 있겠지. 그런 걸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 4번 당사자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 일단 거래 대상에 여기 보장을 하는 의미는 있어요. 여기 보면 유상계약에서 여기 있지.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돼. 근데 그 뒷부분을 봅시다.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여기 보면은 일치해야라고 할까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4번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윗부분은 맞았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국어 문제를 볼 때는 앞쪽이랑 뒤쪽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앞쪽을 보면은 맞아. 근데 뒤쪽을 보면은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꼭 그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때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지만 근데 잘 봐봐.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야.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면 담보 책임을 지라는 거지 아예 계약이 파토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은 체결한 상태인데 만약에 값어치를 하지 못했으면은 담보 책임을 져라. 이건 의무사항인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담보 책임을 졌으면 그 계약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번은 뭐야?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뭐 보상을 해주든 말든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뭐 해야 뭐 한다. A 해야 B 한다라는 거는 A 하지 않으면 B를 못 한다는 거랑 똑같아.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다. 그래서 틀리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런 거죠. 5번 물리 해석만으로 그치. 여기서 물리 해석만으로 못하면 이 두 개를 하라고 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게 바로 뭐야? 역사적 해석에 대한 얘기니까 5번도 당연히 답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나를 봅시다. 이제 나는 이제 위에서 가에 해당하는 거에서 연결 지어지는 건데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채무자는 주채무자, 대신하는 사람은 보증인. 그래서 부담한 주채무자가 하는 건 주채무, 보증인이 하는 건 보증채무.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그래서 주채무가 사라지면 당연히 얘도 사라지겠죠. 얘가 원래 대신 갚아주는 건데 이미 빌린 애가 먼저 그 빚을 갚았다? 그러면 보증인의 채무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보증이 성립하려면 보증계약이 필요해. 누구와 누구? 채권자와 보증인. 여기서 잘 봐야 돼. 채권자와 보증인. 채권자는 누구야? 돈을 빌려주는 애. 보증인 누구야? 돈을 대신 갚아주는 애. 그럼 이 보증계약에선 누가 없는 거야? 주채무자는 이 보증계약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채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돈 빌려놓고 슥 빠지는 거야. 물론 보증계약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죠.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하지. 왜냐? 이제 주채무자는 뒤로 빠진 거야. 난 이제 안 갚아도 돼. 보증인이 갚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상계약이 아니야. 왜냐? 유상계약은 아까 뭐라 했냐면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거라며. 근데 이거는 그 보증인한테만 채무를 발생하지 주채무자한테는 채무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거를 약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상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인의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 별도 체결되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억이 이제 6번에서 답이 나올 거니까 그 다 문제로 나오니까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이렇게 뭐뭐와 달리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계약서가 있어야 돼. 계약서에는 보증인, 서명 혹은 기명 날인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은 무효야. 근데 만약에 보증 채무가 이행이 됐어. 이런 뭐 보증 계약 이런 거 다 무효인데 그냥 이 보증인이 그래 그냥 내가 갚을게 해서 갚았어. 그러면은 무효를 나중에 주장할 수 없대. 너 이미 갚았잖아. 그런데 뭘 또 무효를 주장하니? 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이 주채무가 얘와 무관한 금전채무. 그리고 보증인이 그냥 호의로 보증인이 약간 좀 부자인가 봐요. 아니면 가족이거나. 그래서 나 그냥 내가 뭐 대가 없이 뭐 얘 뭐 돈을 원래 빌리는 놈한테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갚을게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도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에 특별법에 의한 보호. 그래서 예컨대 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3년이다. 그리고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그래서 바로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채권자가. 왜? 보증계약을 맺은 이 보증인한테 이행을 해라 이거죠. 너가 이제 그럼 대신 갚기로 했으니까 돈 이제 갚아 했을 때 이 보증인이 이 빌린 애가 강제집행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보니까 지금 나랑 보증계약을 맺은 주채무자 저 원래 돈을 빌린 놈이 보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네? 근데 돈을 못 갚는다고 했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너가 그 아파트 청산하고 네가 갚아. 이게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럴 때 채권자가 증명하는 거지. 저 보니까 주채무자가 아파트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갚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게 바로 연대 보증특약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증계약을 할 때 이런 뭐 돈을 원래 빌린 애가 아무리 부자였던 걸 알아도 그냥 제가 갚을게요 하는 이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하지 싶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대가가 뭐 있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런 뭐 뒤적인 그 백스토리 같은 거는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특약을 한 연대 보증인은 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없다. 그지? 왜냐? 원래 채권자가 이제 너 보증인이구나. 너가 그럼 원래 돈 빌린
빚을 너가 갚는다고? 빨리 돈 줘. 요구를 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어떤 그 주채무자가 비싼 차를 갖고 있든 집을 갖고 있든 거절할 수 없는 거야. 그러네. 보증계약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야 되네. 그 의미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연대보증인에게도 이 특별법이 적용되냐? 그래서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냐 결론이 다를 수 있어. 그래서 2조가 이렇게 쓰여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려가서 봅시다. 1번. 나는 보증계약에 대한 규범의 주요 내용. 그치? 주요 내용 열거하고 있잖아. 뭐 보증인, 주채무, 보증채무, 뭐 유상계 아니 뭐 연대보증인, 뭐 연대보증 특약 이런 거만 얘기했어도 그냥 주요 내용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 내용 살짝 땡큐죠. 왜냐면 좀 이 내용에 부합하려면 살짝 좀 광범위하고 좀 관대할 수 있죠. 왜냐면 그냥 주요 내용을 열거만 하면 답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바로 1번 나오는 거고. 그럼 3번이 왜 아니냐면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 뭐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역사적 맥락? 아니지. 뭐 조선시대는 이랬고 고려시대 이런 건 아니었잖아. 그리고 유형별로 규제 공통점? 아니지. 뭐 애초에 보증계약의 유형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것들의 공통점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규제.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6번. 6번에서는 기억의 이유가 뭐야?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는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X 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딱 하나를 찍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하나 다 봅시다.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지.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예를 들어 보증계약을 했어. 내가 돈 빌렸는데 당신이 돈을 갚아주면 내가 나중에 뭐 이런 걸 줄게 했을 때 채권자가 받는 건 아니죠. 얘네 둘만의 계약인데 채권자랑은 별개니까 1번 당연히 아니고. 2번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의무를 지는 사람. 이게 누구야? 주채무자죠. 원래는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 얘가 왜냐면 이제 보증인에게 대가를 줘야 되잖아. 주채무자가 보증인님 저를 위해 대신 돈을 갚아주니까 그 대가를 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주채무자 맞죠? 이해되죠? 그리고 얘가 보증계약의 대행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자. 보증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지 봅시다. 여기 있잖아.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관계가 보증계약이야. 그럼 여기엔 채권자와 보증인뿐이니까 채무자는 없지.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말했잖아. 이 보증계약에서는 주채무자가 뒤로 쏙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답이 2번이겠죠. 이 돈을 빌린 놈이 뒤로 쏙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 둘 사이에 보증의 대가가 있든 없든 간에 사실은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했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내용을 체크하면 그게 답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 이거는 알 수 없죠. 딱히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 보증인이 뭐 주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못 받는다?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단 말이야. 4번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 이거는 맞는 말인데? 그럼 답 4번 아닌가요? 아니지. 근데 여기서는 유상계약이 아닌 이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사실 그냥 정의잖아.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게 보증인의 의무다. 이거는 그냥 정의일 뿐이지 이 이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5번도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이게 보증이 하는 거지. 왜냐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 주채무자 원래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겠지만 보증이 있으면은 확실히 담보를 하는 거니까 담보 물건과 다름없어.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이유랑은 상관없지. 유상계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답은 2번이다. 그 다음 7번. 7번 보면은 주채무자 연대 보증인에 대한 내용이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아니죠. 대가가 꼭 없어야 되나? 그러면은 그런 건 상관없지. 대가는 받을 수 있는 거지. 연대 보증인은 뭐야? 채무자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돈 갚으라고 해요. 그런 주장을 못하는 걸 내가 포기하는 거야. 그런 거잖아. 이거는 뭐 대가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 다음 2번 물리 해석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 여기서 보면은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와 여기는 대조되는 상황인 거잖아. A 그러나 B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연대보증인이 여기에서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왜냐면은 연대보증인은 뭐야? 주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A 있으나 B에서는 이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대. 그 뜻이 뭐야? A에서는 연대보증인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데 B에서는 연대보증인 보호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A와 B는 반대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A에서는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는 내용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야? 이렇게 줄글로 된 부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라는 게 바로 물리적 해석이지.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이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의 강조, 입법 과정에 대한 건 뭐야? 역사적 해석이잖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이건 역사적 해석이니까 사실 역사적 해석에 대해를 적용하면 오히려 연대보증인 보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물리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알겠죠? 3번.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아니죠. 연대보증인은 뭐야? 거절 못한다니까? 얘가 돈을 빌린 애가 얼마나 이렇게 그 아파트가 있든 차가 있든 그냥 보증인이 돈을 내는 거야. 거절할 권리가 없는 거죠. 4번. 채권자와는 보증계약을 하고 그쵸? 보증계약하죠? 아까 채권자랑 보증인이랑 보증계약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채무자와는 연대보증특약을 함으로써 여기서 잘 봐야 돼. 채무자에 대한 내용이야 연대보증특약은. 왜냐면 어쨌든 채무자가 뭐 어떤 자산이 있든 내가 그 태클을 못 거는 거니까. 하지만 잘 봐봐. 여기서 연대보증특약은 보증계약에 포함이 될 수 있대. 그러면 뭐야? 연대보증특약은 결국 보증계약 안에 있는 부분이야. 그럼 결국 연대보증특약도 결국 뭐야? 채권자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면 보증계약이 이렇게 있어. 얘는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안에 연대보증인 특약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계약이 보증계약이라면 얘도 당연히 여기에 속하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사실 4번도 틀린 이유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와 연대보증특약을 하니까 답이 아닌 거죠. 이해되죠? 5번이 답이겠죠? 5번 채무의 이거는 그치 말했잖아. 주채무자가 그냥 돈을 그냥 갚았어. 그러면 그래서 채권이 실현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1, 2, 3, 4번 확실하게 못 지워도 확실한 답인 5번이 있기 때문에 풀어가는 스타일. 알겠죠? 그 다음 8번. 이거는 보기 문제인데 갑은 을에게 예술품을 줘. 그리고 돈을 이만큼 줘. 을은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갑이 을에게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이제 병한테 보증을 서달라 했어. 병은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했고, 그래서 갑이 이제 을한테 계속 그림 같은 걸 줬는데 을은 2년 동안 돈 줬지만 2년 후부터는 이제는 먹튀한 거야. 그래서 이젠 갑은 뭐야 돈 갚아. 근데 여기선 병이 보증서를 했으니까 병한테 너가 1,000만 원 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죠? 그래서 1번 보면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알고 있었어. 그치. 여기 보면은 하자를 알고 있었으면은 하자의 존재를 알았으면은 여기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럼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 1번 답 아니죠. 2번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가 있어서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그치. 하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어쨌든 내가 그림이 찢어졌다고 하지만 그 그림이랑 비슷한 그 가치의 뭐 그림을 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없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 그럼 일단 이 을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은 환불 받을 권리는 없죠.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 3번 병이 서명은 있고 연대보증특약이 없대. 그러면은 1,000만 원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여기 보면은 연대보증특약이 뭐야? 보증인의 입장에서 나 돈 안 갚아. 저 채무자가 돈을 갚아라 그래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강제집행 대상이 있음을 이 보증인이 저기 채권자한테 말한 거야. 저 있는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지. 왜냐? 연대 보증 특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주제문이잖아. 그래서 사실 바로 3번 체크할 수 있는 거야. 1, 2, 4, 5번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도 3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지. 4번은 보면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 보면은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보증 계약서 여기 나에서 이 문단을 보면 민법에 따를 때는 무조건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돼. 근데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대. 그러면 이런 거는 당연히 주장 못하죠. 이미 보증 계약이 무효인데. 그죠?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아니고. 5번.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 딱 우리 봤잖아. 기명 날인과 보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애초에 보증 계약은 무효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다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아니고 3번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9번은 그냥 빠르게 보면은 A. 구성하는 을 이루는 바꿀 수 있죠? B. 고려를 헤아려 바꿀 수 있지. C. 파기하고 계약을 깨뜨리고 이해되죠? D. 성립하려면 이루어지려면 되지. 마지막 E. 규정하고 있다. 근데 바로잡고 다르죠? 바로잡고는 뭔가 잘못된 거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건데, 규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잡고라기보다는 정의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4번에서 9번까지, 사실은 이 정도면 나름 킬러에 해당하는 지문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